전국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상을 탈취당했다. 바이러스한테 기습을 당했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죠. 종식이요? 당연히 백신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종식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백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야 1월 1일 아침 뉴스 보면서 중국에서 원인모를 폐렴 발생했다 그 소식 들었을 때부터 좀 되게 충격이었기는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중국 생각하면 사스부터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폐렴 몇 명 발생하고 이런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감염병은 잡을 때 아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해외 유입 감염병이니까 1번 들어오지 못하게 유입에서 차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실패했다. 그럼 할 수 없죠. 지역사회 이제 감염이 시작돼서 초기에는 집단 감염 형태를 또 나오잖아요. 그럼 집단 감염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을 더 넘어서 지역사회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만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1월 20일 날 처음 들어오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검사 체계를 굉장히 빨리 만들기 시작을 해서 2월 4일부터 국가에 소속된 검사실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있는 진단검사실들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거의 한 보름 정도 만에 그런 준비를 갖췄거든요. 31번 환자, 중국에서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신천지 환자였습니다. 2월 29일이 되면서 이 환자 수가 909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환자 수가 두 번째인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돼가고 있는데도 대구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대유행이 되고 환자들이 막 나오면서 근데 경증 환자가 아니고 중증 환자를 볼 간호사나 의료진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굉장히 며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정말 우리도 숨 쉴 틈이 없는데 가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간호사 동료들하고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 흔쾌히 갈 수 있다. 뭐 어떻게든지 일을 해보겠다. 중환자 간호에 우리가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럴 때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겠느냐. 이런 의지들이 모아져가고요. 근데 큰 결심을 하고 내려가게 됐었죠. 대구가 거의 이 유령 도시처럼 사람이 나오지 않는 집에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무서움, 두려움보다도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대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은 전국민적인 공황 사태가 바로 이제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이 아니었는가. 대구 경북에 있는 병원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 뭐 마스크 쓰고 중요하고 이런 것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확진될 만한 사람들이 뭐 개인 유언부터 해서 2차 병원, 3차 병원까지 그냥 다 거쳐가가지고 병원이 폐쇄된 데가 수십 곳이었는데 너무 신천지 유행이 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과연 내가 잘하고 나왔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었죠, 저희가. 그다음에 뭐 하나 준비된 것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근무 끝나고 들어와서 많이 울었었어요. 이 환자 상태는 나빠지는데 빨리빨리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워낙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옷도 보호구 때문에 잘 안 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 상태는 나빠지고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 되는 건데 모르는 분들하고 처음 만난 분들하고 그렇게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근무 끝나고 들어오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순간이었잖아요. 지역사회 감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기존의 마스크 쓰기, 손 씻기만 갖고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재택근무를 늘리고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적 모임들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학교를 가는 것도 줄이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하고 이런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면서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이 감염 확산을 늦추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팬데믹을 선언할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유럽이라든지 영국, 스페인에서도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계보건기구가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 당시에 이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로 11년 만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팬데믹을 선언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WHO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팬데믹으로 선언하면서 계약할 수 있느냐, 등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그 온라인 학습이나 재택근무는 기존에도 서서히 옮겨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말하자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한 거죠. 줌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줌이라는 화상 채팅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이 시간을 함께 견뎌야 하는 가족들과 뭔가 즐길 거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입니다. 일상을 탈취당했다. 그러니까 도둑맞은 거죠. 사실 애들 데리고 어디 뭐 방학 때 휴가 여행 간 기억도 없죠. 그냥 뭐 가끔 좀 풀리면 동네에서 외식 고기나 사 먹고 그 외에는 그냥 집에서 버틴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지난해 연초를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무서웠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던 기억이 나서 결국은 이 코로나19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 도둑이었다. 이 마스크라는 게 거의 내 생명을 지키는 물건하고 동일시 되다 보니까 이건 기본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의 한 수가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끝자리로 해가지고 생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쓸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우부제처럼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뭐 식약처, 뭐 행안부 모든 공무원이 공장에 쫓아가서 그 공장 기계 돌리는 데까지도 같이 참여했을 정도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었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했었던 과학 만능주의, 뭐 장수의 비결, 뭐 이런 것들을 다 역행하게 하는 상황들을 맞게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바이러스한테 기습을 당했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도 못했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평상시에보다는 인력이 더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을 더 배출한다고 해도 한 사람을 의료인으로서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키우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고 특히 중환자 간호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키워낸다는 거는 수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우리가 감염병 이전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했다면 지금 이런 비싼 수업료를 우리가 냈을까?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은 지방에서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우리가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낸 거죠.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또 많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았거든요.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이 모든 환자들을 다 찾아가면서 동선을 확보하고 이 동선에 접촉하신 분들을 다 격리하고 하면서 한 3주일 만에 이 환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방역당국에서 K방역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격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드라이브스루 뭐 이제 방법이라든지 뭐 생활치료센터 같은 아이디어가 다 1차 유행 때 나왔었잖아요. 하루에 한 300~400명 이상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드라이브스루 방법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하면 참 안 되니까 워크스루 방법으로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에서 두 가지 안을 자기가 좀 새벽까지 조금 논문도 찾아보고 그림을 좀 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도 그 그림 보내주고 그다음에 감염학회 통해서 중수본에도 보내고 방대본에도 보냈는데 이제 그걸 그림을 봤던 이제 대구의 그 7곡 경북대병원에서 제일 처음 그 개념을 만들어서 드라이브스루 방법 만들고 그다음에 세종보건소 그다음에 영남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일단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대응위원회 정책팀에서 이제 개념을 만든 거고 구체적인 작업은 저하고 김진영 과장이 같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진단검사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이었거든요. 서울역 모임이 이제 여러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제 1월 27일 날 그 달이 그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그렇게 빨리 키트를 개발하는 곳들은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걸 통해서 빨리 승인을 해서 시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1월 31일 날 4개의 회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코로나19 분자 진단 키트를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전문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진짜 밤새워서 평가를 했어요. 그 키트들을. 그래서 승인 받는 바로 그날 우리가 전국에 있는 63개 의료기관의 그 진단검사 예약 전문의들하고 검사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48개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주고 2월 7일부터 많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죠. 3월, 4월에 만약에 진단키트가 개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신천지 집단 감염 31번 환자는 2월 18일 나왔거든요. 2월 말에 하루에 거의 한 900명씩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미국과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한국 문화가 때로는 비판점이 되기도 하는데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코로나19에서는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강점이 된 것 같다. 그것이 이제 K방역에 녹아들어 있고 그것을 외국에서 갖다 쓰니까 굉장히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더라는 것이 입증됐고요. 제가 우즈벡에 3월 29일 날 들어갔어요. 국가자문관을 초청받아서 거기서 근무했는데 현재 어디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진단이 잘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거나 격리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자문해드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경험을 고유하게 반영하게 된 거는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은 그 나라에서 이제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 셋업이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한 2달 정도 한 달, 2달씩 지나고 나서 4월에서 5월부터는 환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서 확진자 숫자가 매일 그래서 성과가 좀 많이 있었다고 봤고요.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우위가 있고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텔레비에서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셨고요. 가장 힘들 때 처음 가서 했던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저도 보람 있고 자랑스럽고 덕분에 국가 훈장도 받았고요. 우즈벡에서 외국인한테 처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4월 중순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이제 5월 5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주에 연휴 시작하는 날에 정세균 총리가 그냥 단계 완화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끝내겠다. 그래서 생활방역 시작하겠다 얘기했고 심지어는 심각 단계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린이날 껴있는 연휴에 이제 이태원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 시기가 따뜻한 봄이었고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였고 특히 젊은 층들이 이태원에 많이 모이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감염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이 됐고 한 사례는 본인이 동선을 숨기면서 80명 가까이 감염자를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 QR코드라든지 전자장부의 중요성을 또 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했던 거고요. 이태원 감염의 특징은 이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그 N차 감염, 최초 확진자가 두 번째 접촉을 하게 되면 2차 감염, 그리고 또 2차 감염을 통한 3차, 4차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그 감염의 이 횟수가 반복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대유행의 특징이 바로 무증상 감염을 통한 7차, 8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N차 감염의 확산이 매우 특징적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무증상기에도 얼마든지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완전 정설로 된 이후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아주 교활하고 영악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아주 낮은 확률로 위중증으로 가고 치사율이 2%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이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서 피해를 더 많이 주는 바이러스로서 지금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태원 발생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태원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유행했었던 게 이제 GH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에 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이태원 때부터 바뀌었고, 그래서 전국으로 이태원 사건이 전국에다 GH형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확진자가 전국 그 광역시도 중에 2개별 15개 그 광역시 광역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GH형이 전국에 다 뿌려졌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때부터 확진자가 계속 50명, 1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8월에 사랑제일교회하고 강화문 집회랑 붙으면서 2차 유행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2차 유행은 이태원발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1차 대유행을 겪고 K방역이 성공하고 이 총선도 잘 치르고 4월, 5월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미 1, 2, 3, 4 한 분기 이상을 자영업자들이 너무 피폐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절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실체 파악이 안 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억제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정부는 보편으로 주자, 전 국민에게. 그리고 이제 야당 보수 측에서는 선별로 주자, 피해를 받은 쪽만 주는 거지 부자들에게 왜 주냐. 우리가 항상 우리 사회에서 싸우는 보편과 선별의 논리가 이제 다퉜지만, 놀랍게도 보편 지급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금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그 예산 규모를 보면 1차가 대략 14조 원, 2차가 7조 원대, 그리고 3차가 9조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카드 사용 승인 내역을 보면 분명히 증가한 소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14조 원이 넘는 돈을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40%가 안 됐어요. 기획재정부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2차와 3차로 이어지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수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밀린 공과금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게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이전되는 거지 시중에 풀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일종의 복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을 중시하면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를 좀 풀려니까 방역이 느슨해지고 이 시속 게임을 1년 내내 했는데 방역이 경제다. 왜냐하면 연 후반에 가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나 G20 국가 중에 수출을 통한 GDP 성장률이 최고치예요. 사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인데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여기 비하면 우리가 선방을 했고 세계에서 수출 무역으로 교육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덜 잃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는 가장 잘했다. 아, 방역 자체가 경제였구나. K방역이 방역을 잘했다는 게 결국은 경제를 지켜낸 거구나. 극복을 위해 병원에 적극적조해. 보건소에서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한 2차 유행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고 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와서 모이고 다시 그날 전국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명단도 없는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명단을 확보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 검사를 안 받겠다. 또 이게 가짜다. 코로나가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는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사실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었죠. 광화문발 집회만큼은 저희는 이제 정광훈 씨가 주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역별로 다 홍보하고 그 조직망을 정광훈 씨가 주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정황은 굉장히 이제 드러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해서 경찰이 또 그 명단들을 또 확보한 것도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광화문 집회의 어떤 중심에는 그래도 정광훈 씨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드디어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발 가짜뉴스가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퍼지면서 얼마나 이제 반사회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광훈 목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지만 이분은 종교적인 어떤 성직자의 이미지 인상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과격한 이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 성향을 강하게 표방을 하고 또 종교의 교회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이 장위동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또 이게 그 부지를 사실은 이게 재개발 지역이어서 빼야 되는데 버틴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퇴거 명령까지 받고 법적 집행까지 들어오는데도 신도들이 그냥 버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위해서 합숙을 하고 이게 방역 과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일단은 저희 활동가가 들어가서 취재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을 그때부터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코로나가 실제로는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아멘을 연발하게 한다라든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이는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식사도 모여서 계속 뭐 장소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라도 뭐 같이 식사할 때 사실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공동 식사하고 공동으로 잠자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실 코로나가 안 터지는 게 사실 이상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께서 감염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광화문 이 도심 집회가 이제 대규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여름 휴가 기간과 겹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전 국민이 전국적인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이동 상황에서 역시 그 무증상 감염자를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8월 달에 대규모 환자 발병 양상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2차 유행 때도 3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왔을 때 이제 3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이 많이 있었죠. 근데 환자 수만으로 오늘을 뭐 500명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딱 보였을 때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봐야 돼요. 증가 속도를. 그게 감염 재생산수거든요. 감염 재생산수를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모델링으로 예측을 하다 보면 2차 유행 때는 거의 2.9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감염 재생산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3단계로 해서 모든 걸 다 셧다운 해가지고 환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줄어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차 유행 때는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사람이라는 노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검사하는 게 우선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검사로 노출된 사람을 빨리 찾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사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도 검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2차 유행이 좀 잡힌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건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모임하고 회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해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할로윈 파티 금지 명령입니다. 사실상 권고였지만 할로윈 파티 하다가 만약에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한다. 우리가 파티를 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봄에는 벚꽃 명소들의 길을 막아버렸고요. 여름에는 여름 휴가 가지 말라고 했고, 가을에는 단풍 명소들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겨울에 스키장도 제대로 영업을 못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은 내수 전반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해로 끝나진 않겠구나. 2개년 이상은 걸쳐서 가겠구나. 그다음에 백신과 치료제의 이제 역할이구나. 그러면서 더 버텨야 되는데 계속 이제 2주 단위로 단계 조절을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너무 투박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조금 더 정교화하겠다라는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단계인데 이게 1, 1.5, 2, 2.5, 3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 평균 확진자의 수도 넣고, 그리고 이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도 넣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R값,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좀 넣고 해서 매뉴얼 5단계를 좀 정교한 건 잘했습니다. 정부가 1, 2, 3, 4, 5로 하면 간편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1, 2, 3, 4, 5로 했을 때 5단계, 이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지켜졌던, 혹은 강력하게 사람들이 피해야만 했던 지역의 경우에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우리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유흥업 여전히 금지돼 있고요. 밥 먹는 곳, 동네 카페들, 특히 동네 카페들의 경우에는 점심 장사로 돈 버는 곳들이 많았는데 앉아서 커피 마시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곳으로 손님이 몰리고 동네 카페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계가 강화될 때마다 직격탄이 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아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하면서 방역 관리를 했는데 몇 달 지내고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8.15를 겪고 나서 9월 달에
평가를 마저 하면서 그때 목표가 하루에 많이 잡아서 500명 정도씩 환자가 나와도 버틸 수 있게 의료원, 공공의료원의 시스템이나 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 놓자라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증가하다가 3차 유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동절기에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또 생존력 자체가 하절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자체가 실내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어떤 대규모 특정 집단의 이 발생이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집단, 소규모 집단, 그리고 특히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1차와 2차 대유행과 차이점이 있는 그런 대유행이다. 3차 파도의 어떤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전국화였고 전 연령화였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고위험군한테도 이제 파급이 되는 거죠.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기관들이 경기도에 서울시보다 3배 정도 많아요. 즉, 이 팬데믹 대응으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인구 집단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의료 자원은 이웃한 서울시 대비 훨씬 적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드러나는 어떤 모순과 오류들은 시간차를 두고 다른 시도에서도 생길 거예요. 따라서 먼저 겪는 곳이 빨리 그 상황들을 어나운스 해줘야, 노티스 해줘야, 그래야 다른 지자체도 이 대응의 원리가 이렇구나라고 하고 준비할 시간을 버는 거겠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이런 긴급대책단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지방정부의 방역정책과 연결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막상 3차 유행 시작하니까 2주, 3주밖에 안 되는데 중환자실 부족하다는 얘기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대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준비 가능한 것만 준비를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해도 준비 가능한 것 이상의 것들은 준비를 안 했어요, 정부청에서. 중증 환자가 대량 발생할 거는 1, 2차 때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1, 2차는 봄, 여름이었거든요. 겨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많이 나올 거 생각을 못하면서 바로 병상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즉 확진자가 무리고 이런 병상 같은 의료체계가 그릇이라면 그릇이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이 작았는데 왜 못 키웠느냐? 전담병원, 전담 치료하는 어떤 공간을 공공병원의 것으로 딱 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병상 부족 문제가 좀 해소되고 따라서 요양병, 요양시설의 어떤 곤란과 고통들이 조금씩 해결된 건 언제부터였냐면 정부가 민간 병원들을, 상급 종합병원들을, 대학병원들을 동원하고 이 코로나19 어떤 대응에 전선에 불렀을 때였습니다. 즉 허가 병상의 1%를 중증 환자 전담 치료에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적으로 명하고 이러면서부터 병상이 확보되면서 이런 곤란과 고통들이 해소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12월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코로나19 대응에 모순이 드러난 어떤 시기였고 그렇다면 그 해결책도 확인했죠. 우리가 감염병에는 사실은 특수 어떤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의사들이 이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를 보시는 분들밖에는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의료진 숫자가 매우 부족하고 또 간호 인력도 이게 일반 환자보다 감염 환자는 4배에서 5배 인력이 드는데 갑자기 우리가 충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줄더라도 앞으로 공공병원은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어떤 질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자체를 좀 더 증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또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3단계로 빨리 격상해서 확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려면 3단계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2단계나 2.5단계나 1.5단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조기에 하든지 조기에 개편 체계를 해서 적용하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됐죠. 3단계도 늦게 아예 못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도 늦게 개편하면서 국민들하고
경제에 둘 다 피해를 유발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9시 이후에 영업이 어려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뭐 그 굉장히 붐비는 번화가 있는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8시 좀 넘으면 그때부터 문 닫을 준비해야 하고 손님들도 퇴근하고 시간에 쫓기면 잘 안 가게 되죠. 반면에 밀키트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요식업들이 있어요. 이른바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것들을 반조리 상태로 어떤 밀키트 상품화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굉장히 먼 지역까지 배달 앱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들 밀키트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음식점이고 같은 요식업을 하는 곳이라도 이런 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고민과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그 어떤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커졌을 수 있어요. 반면에 전통적으로 백반을 팔고 회식하는 손님들 받고 연말 손님, 신년회 손님 받았던 그런 식당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대유행과 지난 12월 이전에 특히 관리 잘했던 부분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3차 대유행은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또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은 좀 매우 안타깝다. 이제 큰 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 성과를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잘한 건 아니고 초기에 입국 제한 못한 것,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했던 부분은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이었고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A, B, C, D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B 정도쯤 지금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차 대유행 시기에도 1.5, 2단계에서는 확진자가 별로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5단계 플러스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연말연시에 그 많은 모임들이 모두 취소가 되면서 확실하게 효과를 나타낸 거죠. 5명 이상 집합금지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장기간 유지합니다. 장기간 유지해요. 이 어려운 걸.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매뉴얼을 5단계로 개정한 건 옳았다.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부도 사실은 걱정이 컸던 거죠. 3단계를 차마 올리지 못한 점, 1000명이 넘어가도. 그다음에 오히려 그러면서 5명 이상 집합금지 고강도를 하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촘촘하게 규제를 하니까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요. 접촉이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걸 또 버리질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3차 집단 감염 때도 보면 하루에 검사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 대한진단검사학회에 접수되는 통계를 보면은 12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22만 명 검사를 했어요. 하루 동안에. 이게 미국으로 치면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가 7배 많거든요. 하루에 한 150만 명 정도 검사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사람 건수가 80만 건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검사가 지연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2배에 달하는 검사를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하루 만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확보했던 진단검사의 능력이 처음에도 굉장히 컸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번 3차 대유행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했었죠. 종식이요? 당연히 백신이죠. 그거 이상 종식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백신만큼 중요한 게임 체인저, 즉 게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바이러스 코로나와의 종식을 언제 어떻게 빨리 앞당길 수 있냐라는 그 목표에 모든 걸 생각한다면 백신 확보, 조기 접종, 그리고 조기 이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전 국민의 60~70%가 집단 면역을 형성을 어떻게 하면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원하는 바대로는 분기라도 땡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종식이 되어야 그 이후에 마스크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없으면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집단 면역 또는 방어 능력을 만들 수가 없고요.
일일이 치료하는 단계만 가지고는 결국은 중증 환자로 가거나 사망하는 사람들 살리는 정도지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총 5,600만 명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바 있고 코박스라고 하는 이제 다국적 연합체를 통해서 이제 백신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약사와 함께 협의를 통하여 계약한 물량입니다. 향후에 한 7,6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나오는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아예 조그마한 핵산 쪼가리를 우리 몸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바이러스가 만드는 항원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죠.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아주 빨리 생산도 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의 걱정은 한 번도 안 써본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침판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을 해갖고 코로나19의 돌기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발현시키게끔 하는 것인데 침판지에 있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가 감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침판지의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단백질을 만든 후에 다시 복제는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단백질을 만들고 다시 복제는 하지 않고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그 단백질 항원 제시라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백신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1분기에는 좀 다소 적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상급 의료 기관의 종사자들과 그리고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진료를 담당하게 의료진 그리고 집단 노인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 등을 이제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접종 순서에 따라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이어서 접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순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올바른 접종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접종을 받으신 후에는 자기가 좀 주목해야 될 이상 반응이라든지 어떤 중증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에 즉각적인 의료적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면역학적으로 백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접종 정책을 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방어되기 위한 건데 그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집단 면역입니다. 물론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몇 %에서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충 전체 집단의 60-70% 정도가 면역력을 가지면 감염성 병원체 이동이 불가능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봐야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적어도 얼마나 효과적인 집단 면역이 생길지 얼마나 생각보다 덜한 집단 면역이 생길지의 문제일 뿐이지 생기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면역이라 하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증이 있을 때 면역이 생긴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유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즉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3사람, 4사람도 감염이 전파가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감염력의 차이에 따라서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퍼센트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면은 인류의 60 내지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게 된다면 즉 항체를 가지고 혹은 T셀 세포 면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유행 자체는 상당히 많이 완화될 수 있다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유행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 그만큼 적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독감 정도의 수준의 피해라면은 충분히 감당할 만할 수 있고 치료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유행 자체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집단 면역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의 변형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변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중에 지금 우리가 개발한 백신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코로나1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백신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종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마스크를 써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응에 있어서 사실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개발된 백신과 전혀 다른 그런 유전자 염기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한다면은 또 새로운 이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개발된 바이러스에는 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염기서열 분석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은 DNA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아마 1상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상, 3상을 거치기 위해서는 아마 올해가 끝나야 2상, 3상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단백질 서브 유니트 백신이라고 해서 그 항원을 제조해서 우리 몸에 주입해주는 예방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마 개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 상용화 과정이 좀 늦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해야만 앞으로 새로 나오는 감염증에 대한 대비, 즉 기본적인 플랫폼이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많은 자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꼭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뭐 미국에서 이것저것 나오고 유럽에서 이것저것 나오는데 우리는 뭐 했냐라는 소리도 듣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수준이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이제 세계 수준하고 어떻게 겨뤄보려고 하는 거지 아직도 또 기업도 충분하지 않고요. 격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등등이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시는 걸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듯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준은 꽤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시기는 우리나라는 올해 8월, 9월 넘어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 긴장 풀어도 안 되고요. 9월 넘어서도 긴장 풀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신이 명확하게 공급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한 5, 6개월 정도 안에 코로나19 접종, 백신 접종을 마치고 어느 정도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전시 9년차를 겪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베테랑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올해를 전쟁을 끝내는 해,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한 번만 더 심기일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치료 받으시느라고 힘들었던 확진자분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 사망하신 분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증거를 토대로 방역 정책이 지금이라도 뚜렷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런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라 앞으로 이게 진짜 극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많은 그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슬기롭게 이런 코로나19를 극복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